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막 도장을 찍고 나온 순간, 전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15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서명이나 하시지.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아쉬울 거 없어. 그 한마디가 가정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원목 테이블 위로 굳이 갈지 않아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놓인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맞은편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겠다 맹세했던 남자 이강민에게서는 그 어떤 만류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마치 사소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듯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 김 여사는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이혼이 점심 식사 전에 해치워야 할 귀찮은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연은 아주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기억이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 부푼 희망을 가득 안고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왔던 기억. 남편이 접대가 있다며 밖으로 돌던 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기억. 그리고 김 여사가 이 집에서 내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분수껏 조용히 살아라며 내뱉던 가시, 돋친 말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하얀 방에 앉아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대해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아들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도 밖에서 안을 엿보던 젊은 여자 최유라는 초조한 표정 속에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양육비도 필요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여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수는 아는군. 전주 총구석에서 서울로 시집와서 우리 집 같은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뭘 더 바라겠어? 강민은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루한 줄다리기와 피곤한 협상을 준비했을 테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순순히, 너무나도 가볍게 모든 것을 놓아버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시혜도 필요 없는 미래를 위해 조용히 버티고 묵묵히 한 걸음씩 준비해왔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펜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그랗고 단정한 글씨체는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명 끝났으니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 김 여사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의 시선은 강민을 스쳐 채 1초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빈자리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한참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자 복도긴 의자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살 이민주는 작은 두 발을 까딱이며 낡은 책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른들의 부서진 관계를 알리 없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등. 뒤에서 김 여사가 아들에게 무언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다가와 강민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이름 모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내버린 여자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수하고 순종적인 모습 뒤에 서연이 홀로 열어갈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과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데리고 법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흡마다 낡은 삶의 조각들이 등 뒤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이따금 고개를 들어 쳐다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엄마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것만으로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일지라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자장면 먹을까?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장면 먹자.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걸로. 그 단순한 한마디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전까지 두 모자의 식사 시간은 늘 김, 여사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내 집에서조차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단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문득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약해서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빙산의 일각만 본 것입니다. 그녀를 이 결정으로 이끈 것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낙수와 같은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미미하지만 결국 바위를 쪼개고야 마는 10년 전 23살의 박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앞으로의 계획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 그리고 내가 잘하면 가족들도 나를 아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취업 박람회에서 강민을 만났습니다. 강민은 그녀보다 3살 많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어딜 가든 돈 벌 기회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자신감 넘치고 재빠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서울 남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일한다고요? 그럼 나랑 잘 맞겠네. 강민은 눈을 빛내며 웃었습니다. 난 성실하면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때로 남자들은 아내를 고를 때 금고를 고르듯 한다는 것을. 튼튼하고 오래가고 잠금 장치가 확실하면 그만이지 꼭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서둘렀습니다. 서연은 시골 처녀의 수줍음을 안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시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 거실 한가운데에는 김 여사가 앉아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엔 강민이 하나뿐인 아들이야. 걔가 사업하느라 바쁘니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여자는 시집 오면 남편을 따라야지. 고집 부리면 안 돼. 여기선 네 멋대로 하는 거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네라는 대답은 10년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헐렁한 외투 같아서 입으면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오래 입으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지적을 받을 때도 의심을 받을 때도 무시를 당할 때에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김 여사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순하긴 한데 뭐 딱히 내세울 건 없어요. 걔가 부지런해서 데리고 온 거지. 너무 똑똑한 애들은 피곤하잖아. 그 말들은 조약돌처럼 나라와 그녀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당장 눈물이 터져나오진 않았지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은 신혼 초에는 다정했습니다. 한강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버블티를 사주며 고향이 그립지는 않은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바빠졌습니다. 포옹도, 대화도 서두르게 되었고, 데이트 약속은 다음에라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나 피곤해. 자꾸 묻지 마. 강민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이 귀찮은 요구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강민이 영업직으로 있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돕고 가게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의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부는 뒤죽박죽이었고 영수증은 누락되었으며 돈의 흐름은 흙탕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을 꿰매듯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신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어떤 날 밤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느라 눈이 뻑뻑했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즐거웠지만 그녀는 노란 등불 아래에서 잊혀진 날들을 세듯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집에서 부족한 거 있어? 난 밖에서 돈 버는 거잖아. 좀 따지지 마.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나쁜 버릇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진통을 시작했을 때 김 여사는 외갓집 제사에 가 있었습니다. 강민은 중요한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혼자 택시를 부르고 만삭의 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에 계신 엄마가 얘야, 옆에 누구 있니? 엄마가 지금 차 타고 올라갈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으니까 집에 계세요. 그녀는 엄마가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볼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멀리 시집보내 혼자 아이를 낳게 했다고 자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는 작고 붉은 피부에 울음소리도 약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민도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딱 한 번 들러 아이를 쳐다보며 나 닮았네 라고 말한 뒤 다시 바빠졌습니다. 김 여사는 손자를 보러 미역국을 들고 왔지만 내려놓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들이라 다행이긴 한데 튼튼하게 키워 어미처럼 약골로 키우지 말고.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아이의 울음소리, 분유 냄새, 그리고 뜬 눈으로 새우는 밤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사업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막 도장을 찍고 나온 순간 전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15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서명이나 하시지.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아쉬울 거 없어. 그 한마디가 가정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원목 테이블 위로 굳이 갈지 않아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놓인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맞은편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겠다 맹세했던 남자 이강민에게서는 그 어떤 만류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마치 사소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듯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 김 여사는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이혼이 점심 식사 전에 해치워야 할 귀찮은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연은 아주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기억이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 부푼 희망을 가득 안고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왔던 기억. 남편이 접대가 있다며 밖으로 돌던 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기억. 그리고 김 여사가 이 집에서 내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분수껏 조용히 살아라며 내뱉던 가시 돋친 말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하얀 방에 앉아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대해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아들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도 밖에서 안을 엿보던 젊은 여자 최유라는 초조한 표정 속에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양육비도 필요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여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수는 아는군. 전주 총구석에서 서울로 시집와서 우리 집 같은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뭘 더 바라겠어? 강민은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루한 줄다리기와 피곤한 협상을 준비했을 테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순순히, 너무나도 가볍게 모든 것을 놓아버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시혜도 필요 없는 미래를 위해 조용히 버티고 묵묵히 한 걸음씩 준비해왔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펜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그랗고 단정한 글씨체는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명 끝났으니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 김 여사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의 시선은 강민을 스쳐 채 1초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빈자리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한참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자 복도 긴 의자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살 이민주는 작은 두 발을 까딱이며 낡은 책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른들의 부서진 관계를 알리 없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등. 뒤에서 김 여사가 아들에게 무언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다가와 강민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이름 모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내버린 여자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수하고 순종적인 모습 뒤에 서연이 홀로 열어갈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과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데리고 법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흡마다 낡은 삶의 조각들이 등 뒤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이따금 고개를 들어 쳐다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엄마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것만으로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일지라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자장면 먹을까?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장면 먹자.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걸로. 그 단순한 한마디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전까지 두 모자의 식사 시간은 늘 김, 여사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내 집에서조차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단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문득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약해서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빙산의 일각만 본 것입니다. 그녀를 이 결정으로 이끈 것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낙수와 같은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미미하지만 결국 바위를 쪼개고야 마는 10년 전 23살의 박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앞으로의 계획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 그리고 내가 잘하면 가족들도 나를 아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취업 박람회에서 강민을 만났습니다. 강민은 그녀보다 3살 많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어딜 가든 돈 벌 기회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자신감 넘치고 재빠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서울 남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일한다고요? 그럼 나랑 잘 맞겠네? 강민은 눈을 빛내며 웃었습니다. 난 성실하면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때로 남자들은 아내를 고를 때 금고를 고르듯 한다는 것을. 튼튼하고 오래가고 잠금 장치가 확실하면 그만이지 꼭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서둘렀습니다. 서연은 시골 처녀의 수줍음을 안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시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 거실 한가운데에는 김 여사가 앉아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엔 강민이 하나뿐인 아들이야. 걔가 사업하느라 바쁘니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여자는 시집 오면 남편을 따라야지. 고집 부리면 안 돼. 여기선 네 멋대로 하는 거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네라는 대답은 10년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헐렁한 외투 같아서 입으면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오래 입으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지적을 받을 때도 의심을 받을 때도 무시를 당할 때에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김 여사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순하긴 한데 뭐 딱히 내세울 건 없어요. 걔가 부지런해서 데리고 온 거지. 너무 똑똑한 애들은 피곤하잖아. 그 말들은 조약돌처럼 나라와 그녀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당장 눈물이 터져 나오진 않았지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은 신혼 초에는 다정했습니다. 한강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버블티를 사주며 고향이 그립지는 않은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바빠졌습니다. 포옹도, 대화도 서두르게 되었고, 데이트 약속은 다음에라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나 피곤해. 자꾸 묻지 마. 강민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이 귀찮은 요구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강민이 영업직으로 있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돕고 가게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의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부는 뒤죽박죽이었고 영수증은 누락되었으며 돈의 흐름은 흙탕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을 꿰매듯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신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어떤 날 밤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느라 눈이 뻑뻑했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즐거웠지만 그녀는 노란 등불 아래에서 잊혀진 날들을
세듯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집에서 부족한 거 있어? 난 밖에서 돈 버는 거잖아. 좀 따지지 마.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나쁜 버릇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진통을 시작했을 때 김 여사는 외갓집 제사회가 있었습니다. 강민은 중요한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혼자 택시를 부르고 만삭의 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에 계신 엄마가 얘야, 옆에 누구 있니? 엄마가 지금 차 타고 올라갈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으니까 집에 계세요. 그녀는 엄마가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볼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멀리 시집보내 혼자 아이를 낳게 했다고 자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는 작고 붉은 피부에 울음소리도 약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민도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딱 한 번 들러 아이를 쳐다보며 나 닮았네 라고 말한 뒤 다시 바빠졌습니다. 김 여사는 손자를 보러 미역국을 들고 왔지만 내려놓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들이라 다행이긴 한데 튼튼하게 키워 어미처럼 약골로 키우지 말고.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아이의 울음소리, 분유 냄새, 그리고 뜬 눈으로 새우는 밤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사업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을 때마다 의심 많은 여자로 몰리는 것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차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전화번호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의사의 설명을 듣고, 혼자 복도에 앉아 아이의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열이 내리고 민준이가 잠들었을 때 아이의 작은 손은 여전히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이 오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한 맹세가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떠나야 한다면 소란 피우지 않고 동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당당하게 떠나리라. 나에게 속하지 않은 곳을 떠날 때는 아들과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챙겨서. 다음날 아침 강민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아직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잠시 보더니 서연을 나무랐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 정말 바빴단 말이야.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지치게 할 뿐이니까요. 그때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붕은 있지만 사방에서 외풍이 부는 집과 같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갖춰진 듯 보였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 서류에 펜을 내려놓으며 서연은 단지 종이에 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의 인내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구도 그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여정을 묵묵히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퇴원한 날, 서연은 아주 다른 감정으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는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문을 통과하며 마치 과거에 속한 장소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아내였지만 말입니다. 김 여사는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곁눈질하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와? 병원에 오래 있어봤자 돈만 나가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시골 애들은 대충 키워도 다 커. 뭘 그렇게 유난이야. 김 여사는 한마디 툭 던지고 일어섰습니다. 애는 바닥에 눕혀 놔. 자꾸 안아주면 손 타서 나중에 고생해. 그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부엌으로 죽을 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은 내가 한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그날 밤 강민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애는 어때? 괜찮아졌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묻지도 잠든 아이를 보러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보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아프다고 통보하고 그는 바쁘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안부를 묻지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 더미 사이 작은 격리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업무는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장부를 넘길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맞지 않는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갔지만 수익은 불분명했습니다. 영수증 없는 지출 내역이 있었고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목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강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 내역 몇 개가 맞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바로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민은 고개를 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사업은 당신이 다 이해 못해.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 회계 담당자잖아요. 모든 게 명확해야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강민이 쏘아붙였습니다. 자꾸 캐묻지 마.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줄 알겠어. 그 말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침묵하면 공범이 될 것이고, 목소리를 내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일하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밤에 아이가 잠들면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켜서 회계 파일들을 복사해 작은 외장, 하드에 저장했습니다. 언제 이것을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여자가 스스로 퇴로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서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하소연하지도 친구들에게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여전히 순한 며느리, 분수를 아는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지만 내면에서는 새로운 껍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철함이라는 껍질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내 시골 집하고는 달라. 돈을 크게 굴리니까 낭비하면 안 돼. 한 번은 서연이 민준이에게 2만 원도 채 안 되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김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들은 금방 크는데 싼 걸로 사 입히지. 그 돈 아껴서 큰일에 보태.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버는 돈도 이 집 돈이야. 구분 짓지 마. 그 말은 아주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의 눈에 자신이 단 한 번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비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의 부속품일 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저녁을 짓고 있을 때 거실에 있던 김 여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얼마 전에 놀러 왔던 유라 말이다. 젊고 싹싹하더구나. 강민이랑도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서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네, 내 말은 남자들 사업하려면 소통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너는 맨날 부엌 아니면 회계장부만 들여다보니 머리가 꽉 막혀서 나중에는 남편을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다.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김 여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터주고 있으며 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보고는 돌아섰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택하는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부부 사이의 거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강민은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아빠를 찾으면 서연은 아빠 바쁘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이 드물게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더 이상 이 일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일하면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집에서 아이만 돌보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그 정도는 충분해.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숫자와 서류철, 그리고 뜬 눈으로 새운 밤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그녀는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작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낸 뒤 작은 외장하드를 들고 회사 근처 은행의 개인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보관증에 서명할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의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고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냈지만 더 이상 자신을 모두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김 여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좀 변한 것 같다. 예전 같지 않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예요, 어머님. 다만 조금 더 피곤할 뿐이에요. 김 여사는 그 변화가 피곤함이 아니라 깨어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깨어나면 더 이상 쉽게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연과 이 결혼을 잇고 있던 마지막 끈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 소리가 아니라 더 길고 깊어진 침묵으로. 그 침묵은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릴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충격이 어디서 올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서연이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 한 결정은 강민을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바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불쾌감은 비꼬는 말과 집안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한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자란 말이야. 그녀는 현관 앞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읊조리곤 했습니다. 바깥일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제 본분을 잊게 되지. 집안이 평안한지 아닌지는 다 아내하기 나름이야.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들이 서연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반박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서연의 업무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강민은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불안해서 안 돼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해 눈이 퀭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피로 속에서 서연은 이전에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림의 전체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회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가는 자재들의 규모는 수억 원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익금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교묘하게 빼돌려지거나 불분명한 지분 투자 계약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했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리고 신중한 회계 담당자의 습관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은 드물게 흥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큰 계약 하나 성사시켰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우리 차 바꿀 수 있겠는데. 김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남자지.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서연은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계약인데요? 강민은 순간 말을 멈칫하더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업 얘기를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식탁의 분위기가 몇 초간 싸늘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다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연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 잠든 후 서연은 노트북을 켜서 새로운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이 언급한 계약이 성공하면 실제 이익금이 회사의 공식 장부를 거치지 않고 우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열고 싶어 하지 않는 문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열쇠를
교체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 강민은 서연에게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더 이상 전화를 걸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을 투자, 부동산,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학 시절 친구였던 김진우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서연아, 아직 회계 일해? 작은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장부 관련해서 자문 좀 구할 수 있을까?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똑똑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며 사회 초년생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한 걸음 더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답장했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어. 편할 때 자료 보내줘. 내가 한번 봐줄게. 그 대화는 서연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시간 외에 진우의 일을 도왔고 작은 보수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토지 및 장기 투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분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땅을 숫자처럼 보고 리스크를 풀어야 할 방정식처럼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민은 이 사실을 몰랐고 김 여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연은 여전히 부엌, 회사, 아이를 맴도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이 방에 불을 끈 뒤 그녀가 노트북을 켜고 그날 배운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왜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무시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자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물어보자. 나중에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당신 일 같은 거에 엮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있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존중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강민은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존중을 따져?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지만 서연에게는 그의 눈에 자신이 단 한 번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었음을, 그저 뒤에서 돕는 것은 허락되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끝날지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베푸는 안정에만 기대어 사는 여자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 안의 변화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쌓여가는 지하 수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맥이 충분히 강해지면 스스로 땅 위로 솟아오를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강민과 김 여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연의 말이 줄고 반응이 줄어든 것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서연은 거대한 전환점에 아주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부터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성공 뒤에 서 있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수레바퀴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지만 이미 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충격만 더 가해지면 모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질 것입니다.
그 충격은 어느 날 오후 가볍게 내리는 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기에 충분한 비였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에게 줄죽을 끓이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아무리 희미한 믿음이라도 스스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집을 가득 채운 두터운 침묵을 일부러 비집 들어오려는 것처럼. 아직 안 왔어요? 저 기다리고 있는데. 짧은 한 문장, 이모티콘도 설명도 없었지만 서연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더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가스불을 끈 뒤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해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서연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감정이 아이의 작은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민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가 들어설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밥 차려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왔어. 강민은 짧게 대답하고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고, 이제 확인 절차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바빠서 회사에서 잔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김 여사는 갑자기 서연에게 다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종류의 다정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푼돈 하나하나를 따지지도 예전처럼 쏘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피곤하면 들어가 쉬어. 애는 내가 봐줄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자신을 아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대안을 머릿속에 그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김 여사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가르치려 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얘야, 현명한 여자는 양보할 줄 아는 법이다. 남자들 바깥에서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는 거지. 서연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김 여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라게, 젊고 싹싹하잖아.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일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 너도 네 아들 생각은 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에게 그녀의 결혼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대안에 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다른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매달리거나 최소한 질문이라도 하리라고.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장부가 아닌 다른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의 이름, 날짜, 돈의 흐름, 그리고 불투명한 계약들. 그녀는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귀머거리도 장님도 순진한 바보도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짜증과 피로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도 안 물어봐?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강민은 불쾌해졌습니다. 그는 주도권을 쥐는데 익숙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고 매달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서연의 평온함은 그를 마치 독백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강민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동의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반대나 눈물, 최소한의 분노라도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민준이만 있으면 돼요. 그 대답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협상을 끝내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뭐, 서로 편하게 해주는 거지. 걔도 분수는 아는 애야. 아무도 서연의 기분이 어떤지, 민준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아주 단단히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버텨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은 열렸고 이번에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모자에 옷 몇 벌, 민준이의 책,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 그것을 본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뭐 하러 가져가? 다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뿐인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가방의 지퍼를 잠글 뿐이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날 밤, 민준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할머니 집에 다시 안 가? 서연은 아들을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가고 싶을 땐 갈 거야.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집은 우리가 마음 편한 곳이란다.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선명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자신들이 곧 한 여자를 놓아주게 되리라는 것을 눈물이 아닌 냉철함과 지혜로 다음 인생을 묵묵히 준비해온 한 여자를 놓아주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날은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정해졌습니다. 강민은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결혼은 걸림돌이 되었고 빨리 치워버릴수록 홀가분해질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지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앞둔 마지막 밤, 그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의미 없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세계에 갇혀 마치 우연히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의 옆에 누워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가장 격렬한 단계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서러웠고,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기려는 듯 모든 것을 천천히 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안 피곤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 괜찮아. 그것은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함께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녀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법원에 애는 왜 데려가? 집에 두고 가지.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꼴을 애한테 보여주려고? 나중에 정서에 안 좋아. 김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보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김 여사는 몇 초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서연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은 운전을 하고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뒤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초 함께 갔던 국밥집, 강민이 처음으로 수첩을 사주었던 서점, 아주 사소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깃든 장소들, 모든 것이 이제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익숙한 질문들과 형식적인 설명들, 조정위원이 재산에 대해 묻자 강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끼리 합의했습니다. 다툼 없습니다. 옆에 앉은 김 여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는 방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이따금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보았지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믿는 어린 여자가 가여웠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양육비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강민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최소한의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신중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 여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강요한 거 아닙니다. 서연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떠나게 될 집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지새운 밤들, 분유값 한 푼,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구의 후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명할 차례가 되자 강민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망설일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빠르고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뒤이어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천천히 서명했지만 글씨는 흔들림 없이 고르고 단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갔으니 어떻게 살든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집에 사람 없어서 아쉬울 거 없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명료함만이 존재했습니다. 네, 어머님. 대개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 뿐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열었지만 이내 다물었습니다. 강민은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를 마친 후 서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 점심 메뉴를 정하는 소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와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맑지도 비가 오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공식적으로 여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디가?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집,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혼 서류에 막 도장을 찍고 나온 순간 전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15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빨리 서명이나 하시지. 우리 집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아쉬울 거 없어. 그 한마디가 가정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원목 테이블 위로 굳이 갈지 않아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놓인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맞은편에 앉은 시댁 식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눈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겠다 맹세했던 남자 이강민에게서는 그 어떤 만류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마치 사소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듯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어머니 김 여사는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이혼이 점심 식사 전에 해치워야 할 귀찮은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연은 아주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기억이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 부푼 희망을 가득 안고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왔던 기억. 남편이 접대가 있다며 밖으로 돌던 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기억. 그리고 김 여사가 이 집에서 내 공부까지 시켜줬으니 분수껏 조용히 살아라며 내뱉던 가시 돋친 말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하얀 방에 앉아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에 대해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아들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도 밖에서 안을 엿보던 젊은 여자 최유라는 초조한 표정 속에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양육비도 필요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여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수는 아는군. 전주 총구석에서 서울로 시집와서 우리 집 같은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뭘 더 바라겠어? 강민은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루한 줄다리기와 피곤한 협상을 준비했을 테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순순히, 너무나도 가볍게 모든 것을 놓아버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충분히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누구의 동정도, 누구의 시혜도 필요 없는 미래를 위해 조용히 버티고 묵묵히 한 걸음씩 준비해왔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펜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그랗고 단정한 글씨체는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명 끝났으니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 김 여사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의 시선은 강민을 스쳐 채일 초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빈자리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떨어뜨렸는데 한참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자 복도긴 의자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살 이민주는 작은 두 발을 까딱이며 낡은 책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른들의 부서진 관계를 알리 없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등. 뒤에서 김 여사가 아들에게 무언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다가와 강민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이름 모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째서인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내버린 여자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수하고 순종적인 모습 뒤에 서연이 홀로 열어갈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인과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그리고 거스를 수 없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데리고 법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흡마다 낡은 삶의 조각들이 등 뒤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이따금 고개를 들어 쳐다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민합니다. 엄마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것만으로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일지라도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자장면 먹을까?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자장면 먹자.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걸로. 그 단순한 한마디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전까지 두 모자의 식사 시간은 늘 김, 여사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감시, 그리고 내 집에서조차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제 단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문득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약해서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빙산의 일각만 본 것입니다. 그녀를 이 결정으로 이끈 것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낙수와 같은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미미하지만 결국 바위를 쪼개고야 마는. 10년 전 23살의 박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앞으로의 계획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 그리고 내가 잘하면 가족들도 나를 아껴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취업 박람회에서 강민을 만났습니다. 강민은 그녀보다 3살 많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어딜 가든 돈 벌 기회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정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자신감 넘치고 재빠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서울 남자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회계 쪽에서 일한다고요? 그럼 나랑 잘 맞겠네? 강민은 눈을 빛내며 웃었습니다. 난 성실하면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때로 남자들은 아내를 고를 때 금고를 고르듯 한다는 것을. 튼튼하고 오래가고 잠금장치가 확실하면 그만이지 꼭 사랑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서둘렀습니다. 서연은 시골 처녀의 수줍음을 안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시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 거실 한가운데에는 김 여사가 앉아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엔 강민이 하나뿐인 아들이야. 걔가 사업하느라 바쁘니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여자는 시집 오면 남편을 따라야지. 고집 부리면 안 돼. 여기선 네 멋대로 하는 거 없어.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네라는 대답은 10년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헐렁한 외투 같아서 입으면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오래 입으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지적을 받을 때도, 의심을 받을 때도, 무시를 당할 때에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김 여사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순하긴 한데 뭐 딱히 내세울 건 없어요. 걔가 부지런해서 데리고 온 거지. 너무 똑똑한 애들은 피곤하잖아. 그 말들은 조약돌처럼 나라와 그녀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당장 눈물이 터져나오진 않았지만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은 신혼 초에는 다정했습니다. 한강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버블티를 사주며 고향이 그립지는 않은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바빠졌습니다. 포옹도, 대화도 서두르게 되었고, 데이트 약속은 다음에라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나 피곤해. 자꾸 묻지 마. 강민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이 귀찮은 요구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강민이 영업직으로 있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돕고 가게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사의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부는 뒤죽박죽이었고 영수증은 누락되었으며 돈의 흐름은 흙탕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옷을 꿰매듯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신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어떤 날 밤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느라 눈이 뻑뻑했습니다. 밖에서는 강민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즐거웠지만 그녀는 노란 등불 아래에서 잊혀진 날들을 세듯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강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집에서 부족한 거 있어? 난 밖에서 돈 버는 거잖아. 좀 따지지 마.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바람을 나쁜 버릇처럼 여기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진통을 시작했을 때 김 여사는 외갓집 제사회가 있었습니다. 강민은 중요한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근처 작은 월세방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혼자 택시를 부르고 만삭의 배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그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